한국, 국가. 한때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았던 나라는 이제 기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영광 속에서 우뚝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번영의 겉모습 뒤에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재벌이라는 이름의 재벌 기업들이 시장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정치를 억압하고 정의를 왜곡하며 심지어 국민의 정신생활까지 형성하는 냉혹한 지하 권력의 교양국이 존재합니다. 세계가 K-팝, 기술, 한국 문화에 여전히 열광하는 동안 서울 한복판에서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해 절망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착취에 저항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재벌 앞에 고개를 숙여 건자해서 물러난 대통령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진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영광으로 이끈 바로 그 모델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이란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면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사회가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들이 있습니다. 정부의 기형적인 아이, 재벌. 한국 전쟁 후 한반도에는 폐허만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피폐해졌고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으며 온 나라는 분단되었습니다. 그 황폐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긴급한 발전의 길을 택해야만 했고 그들은 국가의 미래를 전부 극히 위험한 전략에 걸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포괄적이고 공정한 발전을 하는 대신 그들은 국가 전체를 이끌어 나갈 경제 거인 집단을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국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성한 민간 기업들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재벌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의 형태를 띤 재벌 제국들은 한 국가 안에서 또 다른 국가처럼 운영됩니다. 오늘날 삼성, 현대, LG, 롯데와 같은 기업들은 한국의 기적적인 상징으로 언급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와 발전이 공정한 경쟁이나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양육되었으며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혜 법률 시스템으로 보호받았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전 군사장군이었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 정부는 통제된 독점 발전 모델을 적극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즉, 국가 권력을 사용하여 소수의 친밀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건을 제공한 것입니다. 국가는 재벌에게 우대 대출 또는 직접 보조금 형태로 자본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수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기계 수입세를 면제하며 서구 기술에 대한 우선적인 접근을 허용하고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한 국내 시장을 특혜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작은 회사들이었던 재벌은 건설, 전자, 금융에서 식품, 화학, 심지어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수백 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거대한 괴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을 설립하고 자신들을 위한 법률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회사를 설립했으며 자신들의 생태계를 위한 병원과 학교를 지었습니다. 폐쇄적이고 침범할 수 없는 생태계였죠. 한국 정부가 재벌에게 적용한 권력 이식 메커니즘은 사실상 암묵적인 하부였습니다. 국가는 특권을 부여하고 재벌은 성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실제로 무섭게 성장하여 한강의 기적으로 칭송받자 누가 감히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전체 경제가 20개도 안 되는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어 소기업들이 존재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재벌에 채용되기 위해 왕실에 들어가는 것처럼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재벌의 비밀스러운 지원금이라는 수표에 갇혀버렸습니다. 박정희 이후의 역대 대통령들은 보수파든 진보파든 재벌의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재벌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정책도 로비 활동, 언론 조작, 심지어 금융 채널을 통한 은밀한 위협으로 인해 즉시 수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특혜를 줄 뿐만 아니라 보호까지 해주었습니다. 많은 재벌 수요들이 부패, 탈세,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놀랍게도 모두 몇 년 또는 심지어 몇 달의 징역형을 받은 후 사면되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탈세와 횡령죄로 2번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가 경제를 이끌어갈 그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사면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재용 또한 그 전철을 밟아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성난 여론 속에서도 풀려났습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한국 법에는 2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인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재벌은 성장했습니다. 공정한 경쟁 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저도로 양육되었기 때문이며 정치라는 성벽으로 보호받았기 때문이고 국제사회에서는 기적이라는 환상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한국이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국가의 모든 기관을 훨씬 능가하는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에 의해 통제되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현대의 기업 귀족 계급인 셈이죠.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경제 정책이 재벌의 손을 거쳐야 하고 대통령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다면 과연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재벌의 연극에서 군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무대는 언제 무너질까요? 대통령이 인질이 된 권력의 거미줄, 민간 기업이 언론의 침묵을 요구하고 검사를 사적으로 불러 만나거나 성장에 불리한 몇몇법 조항을 수정하자고 제안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정치적 권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재벌은 오래전부터 그 영향력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거미처럼 존재합니다. 삼성, 현대, 롯데와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법률, 정책, 심지어 사회적 방향까지도 생산합니다. 국회의 모든 결정, 정부의 모든 명령은 재벌의 반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불만족스러운 한마디만 나와도 전체 정치기구는 즉시 흔들립니다. 재벌의 손에는 부드러운 도구들이 있지만 그 파괴력은 총포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것은 로비, 정당 후원, 투자 약속, 혹은 국회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프로젝트를 철회하겠다는 위협입니다. 삼성은 한때 전략소송 처리팀이라는 부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사건의 핵심 검사가 누구인지, 어떤 법원이 합의에 관대하며 사건 파일이 판사의 책상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뇌물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국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사면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무 거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기업들 앞에서 사법부가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나라에서 정의는 사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성장이라는 붉은 카페트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재벌 총수들은 숨김없이 정부에 직접 들어갑니다. 어떤 이들은 대통령의 고위 경제 고문이었고, 어떤 이들은 선거운동의 배후에 있는 재벌이라고 소문났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순히 학창시절 친구나 친척, 혹은 수십억 원을 정치 정당에 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망토를 입을 필요도 없고, 국회의 의석을 차지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민주주의 무대 뒤에서 어둠의 의회처럼 국가를 운영합니다. 재벌 기업 분할 제한이나 독점 금지법 위반 조사와 같이 불리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조작된 언론 네트워크가 일자리 영향, 경기 침체 우려 또는 외국인 투자 위협을 경고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부는 제안을 철회하고 조사는 연기되며 여론은 몇 줄의 짧은 뉴스로 잠재워집니다. 재앙은 몇몇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정치 시스템이 너무 깊이 조작되어 국가의 지도자들이 재벌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두환부터 이명박까지 재벌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한국 대통령들의 목록은 마치 역사적 고발장처럼 길게 이어집니다.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수천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무현은 청렴한 이미지의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남이 재벌과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죽음을 택해야 했습니다. 그 죽음은 명예로웠을지 모르지만 항복 선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기업가 출신 이명박은 그가 설립했던 바로 그 기업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끌려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친한 친구와 공모하여 삼성으로부터 돈과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오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며 정치적 사고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심장에 전이된 암의 증상입니다. 대통령이 인질이고 법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의상일 뿐이며 국가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으며 결코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쿠데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죽어갑니다. 휘어진 법 조항 하나하나, 제안받은 검사 한 명 한 명, 매수된 신문 한 장 한 장을 통해 말이죠. 그리고 국민이 침묵하고 고개를 숙이며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 애쓸 때까지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왕궁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과 같습니다. 진정한 권력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라는 연극 속 재벌 3세, 창업 세대가 도덕을 특권과 맞바꿀 용기가 있는 자들이었다면 이 세대는 경제적 권력을 정치적 지렛대로 변모시킨 조작의 장인들이었다면 3세대, 즉 재벌 왕자들은 돈, 법률, 그리고 양심의 마비로 양육된 불평등의 결정체입니다. 이들 기업의 상속 메커니즘은 정교하고 합법적인 외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가족에게만 특별히 할당된 우선주를 발행하며 소액주주를 인수하기 위해 법을 회피하고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해 금융 및 정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은 재벌 왕자 모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건희가 중병에 걸린 후 이재용은 아시아 최대 전자 기업을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자처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스캔들이 터지자 그는 뇌물, 부패,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반인의 경력을 망칠 만한 혐의였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의 재판과 몇 번의 집행유예, 그리고 국익을 위한 사면 이후 이재용은 마치 아무런 오점도 없었던 것처럼
경영 복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위 정의라는 것은 이씨 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용은 어떤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달러 가치의 제국 정상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SK, 한화, 롯데에서 한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부모 덕분에 권력을 잡은 젊은 이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호화로운 삶을 살며 언론 위성들에 의해 경제 천재로 추앙받습니다. 진정한 스타트업 경험은 단 하루도 해보지 않았음에도 말이죠. 사회가 혈통의 왕위를 부여함으로써 재능을 장려할 때 정책, 독점, 그리고 건강한 발전 동력의 질식이라는 필연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소액 투자자, 중간 관리직 직원, 심지어 주식 시장까지도 궁정 문 밖에서 서서 유산으로 통치하는 왕자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더욱이 법은 그들에게 손댈 의지가 없는 듯합니다. 재벌 왕자가 뇌물죄로 체포되면 언론은 일시적인 실망이나 관리 소홀과 같은 가벼운 보도로 처리합니다. 법정에 서면 그들은 피고인이라기보다 화려한 변호인단과 함께 명예로운 손님으로 나타납니다. 기자들은 검열되고 판결은 수많은 경감 조건으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주기처럼 그들은 현직 대통령이나 새 정부에 의해 국익을 위한 사면을 받습니다. 한국에는 너무나 거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나라의 GDP도 함께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의 왕자들이 파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제주에서 골프를 치며 밀실에서 수십억 달러짜리 거래를 협상하는 동안 수십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금속 먼지를 마시고 프레스 기계의 소음을 견디며 재벌 로고가 붙은 거대한 공장에서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의 어두운 면은 성장 그래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공의 물집 잡힌 손바닥에 조립공장 노동자의 굽은 허리에 그리고 임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젊은 어머니들의 공허한 눈빛 속에 있습니다. 세련된 CEO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이 나라가 끊임없이 전시하는 거짓된 번영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재벌 공장의 작업 환경은 아무리 개선 약속이 많았어도 현대적 착취의 상징입니다. 끝없는 초과 근무, 단조롭고 힘든 작업, 높은 직업병 위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완전한 사회보험, 출산 휴가 권리 없음, 자의적인 계약 해지 시 법적 대리인 없음 등 단기 임시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노조가 있다면 종종 조작되거나 기업 자체에 의해 침투되어 투쟁 능력을 무력화시킵니다. 항의하는 사람들은 모두 해고되거나 기소되거나 최악의 경우 절망으로 인해 자살로 내몰립니다. 현대차 노동자의 자살 사건은 충격을 주었지만 주식과 브랜드 가치의 소음에 묻혀 사회적 비극으로 잊혀졌습니다. 한 사람은 저항을 위해 죽음을 택했지만 사회는 거짓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치렀고 현재 치르고 있는 대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기업의 생존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는 기적 이후에 태어난 세대이며 그들은 그 그림의 진정한 면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비율은 높아지고 상담 건수는 줄어들지 않으며 재벌 꿈은 점차 악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저 체스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승진이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인맥이 있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에 달려있는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위 한국의 꿈. 공부를 잘해서 재벌에 들어가 강남에 사는 것은 사실상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뒤처져서 산업단지, 좁은 기숙사, 그리고 끝없는 야근 속에서 건강, 꿈, 심지어 인간적인 품위까지도 조용히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속성이라는 병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전체 사회가 두세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재벌과 연결된 소수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를 몰고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보조계층에 불과합니다. 소기업, 자영업자, 자유노동자들. 이들 모두는 재벌의 보조계약에서 남은 부스러기에 의존하며 간신히 버티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10개 기업이 GDP의 80% 이상을 통제할 때 모든 경제 정책은 그들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모든 독립적인 발전 노력은 광범위한 독점 생태계에 은밀한 압력에 의해 조만간 질식됩니다. 그 시스템에는 진정한 중산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배 계층과 복종 계층만 있을 뿐입니다. 줄을 잡고 있는 사람과 코를 꿰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분화는 조용하지만 매우 위험한 도덕적 위기로 이어집니다. 돈과 명성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가 될 때 자비, 청렴, 그리고 자립심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재벌 문화는 특권 면책을 가진 범죄자 계층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바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금지된 약물을 소지하거나 대규모 탈세를 하거나 하는 부잣집 자식들은 모두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할 만큼 충분히 오래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 법원에는 매우 기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재벌의 범죄를 관리상의 실수로 전환시키는 능력 말이죠. 그리고 여론의 압력 때문에 어떤 판결이 선고된다고 해도 조만간 국익을 위한 사면 명령이 그 위에 드리워질 것입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정의는 사라지며 국민은 이미 결과를 아는 재판에 점차 무감각해집니다. 재벌 문화는 단순히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적 형태입니다. 그것은 국민 전체에게 권력이 상속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정의가 매수될 수 있고 성공은 소비재처럼 미리 포장되어 배포되는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개인의 자유는 그저 종이 위의 개념일 뿐입니다. 변화를 향한 열망은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질문을 던지지 않고 아무도 그 순환을 깨뜨리려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민이 투표할 수 있지만 실제 권력은 선거에 출마한 적이 없는 자들의 손에 있는 시뮬레이션된 민주주의 속에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약한 저항과 한 세대의 비극. 현대 한국의 그림은 기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경이로운 발전의 광채로 장식되어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을 서서히 갉아먹는 음침한 어둠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국민은 분노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나섰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으며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의 물결이 지나간 후에도 오래된 시스템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굳건하고 빈틈없으며 자신만의 논리에 따라 냉정하게 작동합니다. 그 시스템은 국가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무언가입니다. 재벌이라는 이름의 권력망이죠. 재산, 언론, 법률, 그리고 심지어 여론까지도 기업 본사 고위층의 전화 한 통으로 조작될 수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국민들은 한때 희망을 품었습니다. 재벌과 무관한 인권 변호사 출신인 그가 자산 재분배에서
기업 권력 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그 배후에 있는 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저항의 기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독점 금지법은 희석되었고 대기업 조사는 아무런 소식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시장 점유율, 비용, 그리고 지방 정부가 대기업에 제공하는 은밀한 특혜에 의해 소멸되었습니다. 문재인은 선의가 부족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재벌에 대항하는 누구든 교착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시스템 전체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변화의 동력이 되어야 할 젊은 세대는 점차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치도, 개혁도, 점점 더 정의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등을 명확히 봅니다. 가난한 학생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맥이 없으면 시스템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절망이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도덕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범죄자가 사면받는 것을 보고 수십만 원의 세금을 탈세한 가난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체포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법이 정의를 보호하는 곳이 아니라 권력 질서를 보호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언론은 허용된 것만 말할 수 있고 정치인들은 선거운동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행동합니다. 모든 저항의 목소리는 입막음되지 않으면 언론의 술수나 사소한 도덕적 스캔들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저항은 무력해졌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력함은 수용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재벌에 도전할 용기를 낼까요? 반세기 이상 권력을 존재시키고 조작하고 합법화해온 세력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부유층에 적절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사람들이 소모품이 아니라 시민으로 대우받는 다른 질서를 만들 만큼 능력 있고 독립적이며 현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질문은 누가 그 질문을 던지든 답을 찾을 기회를 얻기 전에 제거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미지의 미스테리로 남을까요? 그러므로 한강의 기적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여정을 되돌아볼 때 아마도 역사 자체에 대해 더 혹독한 진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기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능숙하게 연출된 비극이었을까요? 한국은 강력하게 성장했지만 동시에 권력, 체계적인 불평등, 그리고 저항의 마비에 기반한 성장 모델을 수용했습니다. 그 대가는 단순히 몇 건의 부패 사건이나 몇 가지 불균형 지표가 아니라 길을 잃은 세대 전체, 신뢰가 무너진 사회, 그리고 누구도 선출하지 않은 손에 의해 매일 조금씩 갉아먹히는 민주주의입니다. 재벌은 한때 경제의 척추였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척추가 계속해서 통제 불가능하게 성장하고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아무도 조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양이 될 것입니다. 삼성, 현대, LG의 형태를 띤 종양 말입니다. 상징이면서 동시에 족쇄인 것이죠. 그리고 암에 걸린 모든 신체처럼 한국 사회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위험하지만 치유의 희망이 있는 수술을 하거나 일시적인 편안함을 계속 유지하지만 조용히 고통받는 것을 선택하거나 말입니다. 답은 한국 국민의 손에 달려있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대가 없는 기적은 없다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물어볼 때입니다. 그 대가가 과연 가치 있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기여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